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경고까지 나오는 만큼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며 전 세계 아동 가운데 무려 4천만 명이 홍역 백신을 못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페이팔이나 벤모 등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 이상이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국이 CSL 베어링이 출시한 혈우병 치료제 햄제닉스를 승인했습니다. 한 번 주입에 $350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약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1년 중 최대 폭의 할인 행사와 함께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경고까지 나오는 만큼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들은 쇼핑 규모를 줄이고 구입 시기도 늦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중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쇼핑을 누르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임대료, 휘발유 및 기타 가계 비용이 상승하면서 쇼핑객들은 엄청난 세일이 아니면 지출을 꺼리고 무엇을 살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며 더 싼 물건과 더 저렴한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할부로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구입은 지금 하되 지불은 나중에 하는 서비스에 점점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많은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전 구매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선물 구입을 미루거나 최고의 거래를 위해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까지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공급망이 막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일찌감치 구매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상점을 폐쇄하거나 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피하고 대신 웹사이트에서 할인을 추진하는 상점들이 많은 것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분석가들은 사이버 먼데이가 포함된 5일간의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동안의 소비를 올해 쇼핑객들의 소비 의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소매 유통그룹 전국 소매연맹은 휴일 매출 증가율이 1년 전 13.5%에서 6에서 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 오전 맨하튼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열리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유명 캐릭터들의 모습을 본뜬 거대한 풍선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큰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기념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초대형 퍼레이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924년 시작돼 한 세기 가까이 뉴욕 시민들과 함께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미 전역에서 시청할 정도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날씨가 맑았던 덕분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퍼레이드가 지나는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고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의 대형 풍선이 등장할 때마다 어린이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센트럴파크 서쪽 77가에서 출발해 6번가를 따라 메이시스 백화점까지 4km가량을 따라 진행됐고 디즈니 만달로리안의 인기 캐릭터 그로그와 스누피, 손오공, 피카츄 등을 그대로 재현한 빌딩 4층 높이의 초대형 풍선 인형들이 등장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행진에는 16개의 초대형 풍선과 28대의 장식 차량, 12팀의 밴드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팝스타 폴라 압둘, 글로리아 에스테판, 지기 말리, 조스톤, 영화배우 조딘 스팍스 등이 참가했고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직전 다른 지역들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다는 점을 고려한 듯 뉴욕 경찰은 이날 무장경관들과 폭발물 탐지견, 폭발물 처리반, 방사화학 탐지기, 드론 등을 동원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터키와 각종 파이 등으로 가족과 함께 만찬을 즐기며 연휴를 보냈습니다. 또 인근 소방서를 방문해서 연휴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문하고 파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낸터키 섬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식탁 메뉴에는 백리향을 넣어 구운 칠면조와 쉐리주로 만든 그레이비 소스, 불에 구운 가리비와 3가지 종류의 파이, 고구마 등이 올라갔습니다.
디저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맛의 아이스크림과 초코칩 등이 제공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인이자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빗 루벤스타인이 소유한 낸터키탕 인근 해안가 저택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아들 헌터 바이든 부부와 2살 난 손자 보 바이든, 딸 애슐리 바이든 부부 등이 동반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가족과 함께 낸터킷 현지 소방서에서 연휴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소방관들을 위문하고 호박파이 6판가량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미 전역과 해외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노고를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터킷 소방서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달 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에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은 여전히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영리재단 카이저 가족재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58%가 1,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접종자가 전체 사망자의 23%에 불과했으나 올해 1, 2월에 42%로 늘었으며 그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영리재단 카이저 가족재단의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지금은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많다 보니 사망자가 접종자의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68.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어 65세 이상의 접종률은 93.7%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백신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5에서 79세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접종자보다 9배 높았으며 18에서 29세는 3배, 30에서 49세는 5배, 50에서 64세는 6배 높았습니다. 부스터샷을 최소 2번 맞은 50세 이상 연령대는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았을 때보다 사망할 위험이 3배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추가 접종에 소극적입니다. 지난 9월 접종을 시작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특화한 부스터샷 접종자는 약 3,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6주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의료 체계는 큰 위협을 받으며 흔들렸는데요. 특히 전 세계 아동 가운데 무려 4천만 명이 홍역 백신을 못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일부 지역과 인도 등에서는 이미 유행 조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3일 공동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놓친 어린이가 거의 4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홍역으로 절박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역은 전염력이 강력한 탓에 인구 중 최소 95%가 면역력을 갖춰야 유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홍역 백신을 1회 접종한 어린이는 81%, 2회 접종한 어린이는 71%에 그치면서 2008년 이후 1회 기준 백신 접종률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WHO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섰다면서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간은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역은 영유아 예방접종 중 하나로 2회에 걸쳐 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존 의료체계가 흔들린 데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홍역 백신 접종이 저조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홍역 감염자는 900만 명, 사망자는 12만 8천 명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95%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왔지만 특정 치료법은 없고 2회 백신 접종으로 중증 또는 사망을 97%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홍역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에머리대의 한 공중보건 교수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백신 미접종 어린이 20여 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앞으로 닥칠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철도 노조 4곳이 여전히 사측과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9일 화물철도 파업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화물철도 파업이 벌어진다면 처음 3일 동안 2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공정책 및 사업분석 컨설팅 기업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보고서에서 다음 달 9일 우려대로 철도 관련 운송 파업이 일어난다면 경제에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비자들은 처음 3일 동안 25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치명타는 임금과 부품 배송 등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산업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에탄올과 소매업, 농업 등 일부 취약한 산업의 경우는 중요 부품이 제때 배송되지 않게 되면서 생산 둔화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업 첫날에만 약 6천만 달러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운송에서 3,090만 달러, 장기 여객 철도 중단으로 380만 달러, 철도업계 임금에서 2,500만 달러 등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른 산업에 끼칠 간접적인 영향이나 회사 투자자와 경영자들이 겪게 될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 3일째에 접어들면 농산물과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하루에 910억 달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도 노동조합 4곳이 백악관에서 중재한 잠정 합의안을 부결했는데 사측과 다시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철도 노조는 공동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철도 회사와 노조는 유급병가 일수 부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대법원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보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카운티 상급법원이 낙태 금지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데 대해 하급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시행 중단 명령을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6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안 제정 당시 명백한 위헌이었다며 법안의 초안 작성과 투표, 제정 등 모든 과정들이 무효라고 판결문에 적은 바 있습니다. 이에 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상급법원에 판결 시행 보류를 요청하고 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 23일 주정부가 제출한 긴급 청원서와 관련해 지난주 나온 하급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동안 낙태 금지법 시행 중단 명령을 보류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활동 감지가 가능한 시기, 즉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7월에 발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낙태권리 단체들은 조지아법은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꼴이라며 극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낙태 관련 비영리 단체인 가족계획연맹 남동부 지부 부대표인 에이미 케네디는 조지아주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을 박탈하고 있다며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의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페이팔이나 벤모 등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 이상이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습니다. 다만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제를 통한 은행 계좌 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 시즌 세금 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RS 정보보고 부속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웬디 워커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기존 수천 장에서 수십만 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CSL 베어링이 출시한 혈우병 치료제 햄제닉스를 승인했습니다. 햄제닉스는 한 번 주입만으로 혈우병 발병 확률을 54%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번 주입에 $350만 달러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약으로 기록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3일 CSL 베어링이 출시한 혈우병 치료제 햄제닉스를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피가 멎지 않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난치병 중 하나인 혈우병을 한 번 주입만으로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비슷한 약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여러 번 주입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주입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햄제닉스를 한 번만 투여하면 혈우병 발병 확률을 54%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주입에 $3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약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전에 세계 최고가 약은 블루버드 바이오가 출시한 빈혈 치료제로 $280만 달러였습니다. 생명공학 전문 투자자인 브래드 롱카는 햄제닉스의 가격이 예상보다 높지만 기존 약품도 매우 비싸고 혈우병 환자들은 늘 출혈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퀸즈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된 애국지사 황기안님의 유해를 순국 100주년인 내년에는 한국으로 모시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이로 유명해진 황기환 지사는 188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1921년 임시정부 외교부 런던 주재원을 거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중 1923년 4월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해 송환을 위해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유족이 없어 법원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원내대표에 처음으로 한인 2세 샘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샘박 신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조지아주 지도자 자리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점에 자랑스럽다며 제게 신뢰와 지지를 준 조지아 의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올렸습니다. 임기는 내년부터 2년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커밍아웃한 상태로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동성애자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CNN은 패션 잡지 엘레의 칼럼니스트였던 이진 캐럴이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하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캐럴은 법원에 이날 낸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이르면 내년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 포드가 연료 분사기 파손으로 엔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 세계에서 63만 4천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20에서 2023년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브론코 스포츠와 이스케이프 1.5리터 모델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미국에서 약 52만 대, 전 세계에서 약 11만 4천 대입니다. 앞서 포드는 지난 4월에도 이번 리콜과 같은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전 리콜로 수리받은 차량도 새로운 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